2027년에 나올 청취자 여러분의 다음 스마트폰은 지금 쓰시는 기기보다 전력은 막 25%나 덜 쓰면서도 클라우드 서버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겁니다. 네, 듣기에는 약간 혁신적인 마케팅 문구 같지만요. 놀랍게도 이 명백한 증거는 오늘 그 인터넷 구석에 유출된 투박하고 건조한 숫자 몇 개 안에 숨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주인공은 바로 2027년 차세대 스마트폰의 심장이 될 칩셋, 그 코드명 율리시스, 모델명 SOE9975로 알려진 엑시노스 2700의 초기 테스트 데이터입니다. 사실 우리 목표는 아주 단순하거든요. 네네. 이 생소한 숫자와 스펙들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을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생략 없이 낱낱이 해부해보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이 데이터들이 좀 어떻던가요? 이 유출된 초기 실측 데이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히 새 부품이 하나 나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모바일 산업 전체의 방향타가 지금 어디로 꺾이고 있는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오, 그 정도인가요? 네, 전력 효율의 극한을 향한 집착, 그래픽 하드웨어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위한 치밀한 밑그림이 이 몇 줄의 데이터에 쫙 압축되었거든요. 야, 기대가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직관적인 점수부터 바로 짚어보죠. 초기 개발 단계의 실물 테스트보드, 그러니까 업계에서 ELD라고 부르는 환경에서 측정된 점수인데요. 네네. 싱글코어가 2063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1035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이 테스트 당시의 최고 클럭 속도가 겨우 2.88GHz로 묶여 있었다는 팩트란 말이죠. 4.3GHz, 심지어 4.6GHz까지 속도를 끌어올려서 멀티코어 1만 1000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높죠. 근데 싱글코어 2600점대면 요즘 기준으로는 상당히 처지는 수치 아닌가요? 일각에서는 이거 발열을 도저히 못 잡아서 억지로 클럭을 2.88GHz로 막아놓은 반쪽짜리 결과 아니냐, 이런 의심 섞인 시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경쟁사는 막 4.6GHz로 날아다니는데 2.88GHz에 머물러 있으니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EARD라는 그 테스트 환경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초기 개발용 실물 테스트 보드는 이 칩셋의 잠재력을 100% 한계까지 쥐어짜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한계를 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아주 철저하게 성능을 제한하고 통제합니다. 칩셋의 물리적인 손상이 가지 않은 안전한 선에서 각 코어와 회로들이 논리적으로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1차 목표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테스트 목적 자체가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현재 2.88GHz로 묶여있는 이 클럭 속도는 향후 전압 다이어트나 펌웨어 최적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용화 단계에서는 3.5GHz 이상으로 자연스럽게 상향될 겁니다. 오, 3.5 이상으로요? 네. 그 봉인이 해제되면 싱글코어 점수 역시 요즘 플래그십의 기준점인 3,500점 이상을 무난하게 돌파하게 되겠죠. 발열을 못 잡아서가 아니라 아직 가속 페달을 밟을 단계가 아닌 겁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는 최고 기록을 재는 올림픽 결승전이 아니라 선수가 다치지 않게 가볍게 몸을 푸는 훈련장 데이터라는 거군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다고요? 네, 방금 멀티코어 점수가 13,050점이라고 하셨죠. 네네. 경쟁사가 4.6GHz라는 엄청난 고클럭을 말 그대로 한계까지 쥐어짜내서 11,000점을 달성했는데 이 엑시노스 2770은 고작 2.88GHz라는 아주 편안한 저전력 상태에서 이미 1만 점을 가볍게 돌파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적은 힘을 쓰고도 비슷한 작업량을 처리해냈다는 건 알겠는데 스마트폰에서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나요? 아, 결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모바일 칩셋 설계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클럭 속도를 높인다는 건 칩셋에 전기를 더 많이 쏟아붓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전기가 많이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스마트폰은 내부에 커다란 쿨링팬을 달 수 있는 데스크탑 PC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니까. 네, 열을 제때 밖으로 빼내지 못하면 칩셋이 녹아내리는 걸 막기 위해 스스로 성능을 반토막 내버리는 스로틀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쓰다 보면 갑자기 버벅거리는 그거요. 맞아요. 경쟁사가 4.6GHz로 도달한 1만 1000점은 어쩌면
벤치마크 앱을 돌리는 그 짧은 순간에만 유지되는 찰나의 성능일 수 있습니다. 이야, 찰나의 성능. 코어 성능을 오랫동안 끈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업계에서는 이걸 압도적인 전성비,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전성비, 전작하고 비교해 보면 그 진화의 폭이 얼마나 큰지 더 확실히 체감되겠네요. 네, 전작인 엑시노스 2005의 실측 데이터를 보면 최고 클럭이 3.8GHz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싱글코어 최대 3,455점, 멀티코어 최대 11,621점을 기록했거든요. 아, 3.8까지 올렸을 때요? 그렇죠. 전작이 3.8GHz까지 숨가쁘게 달려야만 도달했던 영역을 이번 신작은 초기 단계의 2.88GHz라는 여유로운 상태에서 이미 턱밑까지 쫓아왔다는 뜻입니다. 와, 결국 점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점수를 얼마나 적은 에너지로 얼마나 시원하게 냈느냐, 이게 이번 유출의 진짜 핵심이었군요? 완벽하게 정리하셨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효율이 가능해진 건지 칩셋 내부의 아키텍처를 한번 뜯어보죠. 확인된 팩트에 따르면 ARM-V8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총 10코어 구조입니다. 네, 10코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코어의 배치 방식인데요. 1+4+1+4의 쿼드 클러스터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네, 좀 복잡하죠. 세부적으로 보면 2.3GHz 1코어, 2.4GHz 4코어, 2.78GHz 1코어, 그리고 2.88GHz 4코어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실 전작인 엑시노스 200은 1+3+6 구조였거든요. 맞아요. 큰 방 하나, 중간 방 셋, 작은 방 6개였죠. 네, 그런데 이번엔 방 구조를 완전히 엎어버렸어요. 굳이 1+4+1+4라는 이렇게 복잡한 4단계 구조를 채택한 물리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복잡한 구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압도적인 전력 효율을 만들어내는 마법의 핵심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작업들은 그 무게감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 작업의 무게감이 다르다. 네, 카카오톡 알림을 띄우거나 백그라운드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아주 가벼운 작업이 있는 반면에 4K 동영상을 렌더링하거나 고해상도 3D 게임을 돌리는 아주 무거운 작업도 있죠. 그렇죠. 게임 돌리면 확 무거워지죠. 만약 가벼운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성능이 좋은 최고 클럭의 코어를 깨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책 한 페이지를 읽겠다고 야구장에 대형 조명탑을 켜는 것과 같은 엄청난 전력 낭비가 발생합니다. 와, 야구장 조명탑 비유 확 와닿네요. 이걸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력을 낭비하는 비효율적인 구간이라며 경계하거든요. 아, 그래서 작업을 4단계로 세밀하게 분류해서 각각의 체급에 맞는 부서에 할당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1+3+6 구조보다 한 단계 더 쪼개서 이른바 중간 관리자 역할을 세분화한 거죠. 중간 관리자를요? 네, 최고 성능이 필요한 즉각적인 작업은 2.88GHz의 4코어 그룹이나 2.78GHz의 1코어가 빠르게 처리하고요. 사용자가 화면을 끄고 있을 때 백그라운드 동기와 같은 아주 가벼운 작업은 가장 전력 소모가 적은 2.3GHz 코어들이 전담하는 식입니다. 아하. 이렇게 1+4+1+4로 자원을 핑셋처럼 정교하게 배분하면 덩치 큰 코어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배터리 절약과 발열 억제로 직결되고요. 결국 자원을 알뜰하게 쓴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여러 코어가 동시에 작업을 분담하는 멀티코어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인 구조의 치밀함이 그대로 존성비 수치로 나타났다는 거네요. 자, CPU 아키텍처만큼이나 아주 도발적인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래픽 처리 장치 GPU입니다. 아, 네. GPU 중요하죠. 이번 엑시노스 2700에는 엑스클립스 970이라는 GPU가 탑재되었고요. 벤치마크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픈CL 테스트에서 15,618점을 기록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오픈CL 15,000점이라는 게 그래픽 능력을 재는 일종의 체력장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오픈CL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그래픽 프로세서의 병렬 연산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범용 표준 테스트거든요. 네네. 105,600점대라면 현재 최상위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서 고해상도 게임을 프레임 드랍 없이 아주 매끄럽게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체력을 증명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력은 합격점이라는 건데 사실 점수보다 더 충격적인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엑스클립스 970 GPU가 과거 수년간 파트너십을 맺어왔던 AMD의 기술 지원을 완전히 배제하고 100% 자체 기술로만 개발되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부분 정말 큰 변화죠. 오랫동안 의지했던 거대한 파트너와 결별하고 굳이 험난한 홀로 서기를 택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그 홀로 서기야말로 모바일 생태계에서 완벽한 기술적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직 계열화요? 네, 타사의 GPU 아키텍처를 가져다 쓰면 처음에는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어떤 한계죠? 칩셋을 설계하고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술이다 보니 블랙박스처럼 내부 구조를 100%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최적화 과정에서 필연적인 제약이 따르는 거죠. 아, 약간 내가 만든 자동차에 남의 엔진을 얹었으니 내 입맛대로 부품을 깎고 튜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100% 독자 기술로 15,600점대의 안정적인 점수를 냈다는 건 이제 그래픽 파이프라인의 통제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가져왔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완전한 독립이네요. 네, 설계의 A부터 Z까지 쏙쏙들이 알고 있으니 자사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카메라 센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와 아주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물리도록 맞춤형 최적화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소비자한테는 뭐가 좋은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벤치마크 점수가 높은 걸 넘어서서 발열 없이 장시간 유지되는 부드러운 게임 프레임과 최적화된 배터리 관리라는 아주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드웨어의 설계도를 내 마음대로 그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엄청난 무기네요. 자,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면 이제 이 칩세트를 지휘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유출 데이터에서 또 하나 제 눈을 의심케 한 정보가 있습니다. 테스트보드에 적용된 운영체제가 자그마치 안드로이드 17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네, 17이죠. 참고로 지금 세상에 나온 최신 버전이 15나 16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메모리는 무려 12기가가 탑재되어 있고 AI 성능 지표를 보면 객체 탐지나 배경 흐림 기능이 이미 구동 중이며 신경망 처리 장치 그 NPO와의 연동도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르죠. 여기에 최신 매트릭스 연산 명령어인 SME2 지원이라는 문구도 선명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안드로이드 17이요? 이건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미래 운용체제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참 남았죠. 비유하자면 동네에 도로도 안 깔렸고 심지어 설계도도 다 안 그려졌는데 그 미래의 도로에 딱 맞는 자율주행차의 서스펜션을 벌써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 비유도 재미있지만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이건 도로가 깔리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예 건물을 올릴 때 설계도면을 그리는 첫날부터 건축가와 배관공이 한 책상에 앉아서 파이프가 지나갈 자리를 함께 고민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아, 첫날부터 같이 앉아있다.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데이터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OS 개발사인 구글이 칩셋 설계의 아주 초기 단계부터 차차기 운영체제의 핵심 아키텍처를 공동으로 최적화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와, 칩셋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맞춰 OS를 얹어 튜닝하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처음부터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무의미하거든요. 초기 보드 단계인데도 카메라의 객차 탐지나 배경 흐름 같은 AI 기반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건 기기 내부에 탑재된 AI 전용 두뇌인 NPU가 안드로이드 17이라는 미래 소프트웨어와 벌써부터 아주 매끄럽게 통신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NPU 연동이나 12기가 램 넉넉한 건 알겠는데 그 SME2 지원이라는 건 대체 뭡니까? 이름이 무슨 복잡한 세금 신고서 이름 같은데요? 아, 용어가 좀 어렵죠? SME2는 스케일러블 매트릭스 익스텐션 2의 약자인데요. 네네.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핵심 수학인 행렬 연산을 한 번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최신 명령어 세트입니다. 행렬 연산을 빠르게 해준다. 네, 인공지능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이해할 때 수많은 숫자의 행렬로 변환해서 계산하거든요. SME1은 이 계산의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고속도로요? 여기에 12GB라는 아주 넉넉한 램, 즉 작업 공간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굳이 내 음성 데이터나 사진을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로 보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서버로 안 보내도 된다고요? 네, 인터넷이 완전히 끊긴 비행기 안에서도 기기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가 엄청난 속도와 효율로 사용자의 명령을 처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보 유출의 걱정도 없고 딜레이도 없는
진짜 개인화된 AI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와, 서버에 물어보고 답변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 속의 기기가 스스로 고민하고 바로 답을 내놓는 완벽한 자립이군요. 그렇죠. 하드웨어 효율, GPU 독립, 소프트웨어 공동 설계,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연산 능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계도가 훌륭해도 결국 이 모든 미세한 회로들을 물리적으로 찍어내는 도화지, 즉 반도체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 허사 아닙니까? 아, 그렇죠. 공정이 제일 기본이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팩트를 짚어보죠.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엑시노스 2700은 삼성의 2세대 2나노 공정, 코드명 SF2P 라인에서 생산됩니다. 네. 2026 하반기에 대량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고 전작인 엑시노스 2600에 쓰인 1세대 2나노 공정 대비 전체 성능은 12% 향상되면서 놀랍게도 전력 소비는 무려 25%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수치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3나노, 2나노 하는 숫자는 많이 듣습니다만 성능 12% 향상보다 제 눈길을 끄는 건 전력 소비 25% 감소거든요. 칩셋에서 전기를 덜 먹는다는 게 청취자들의 실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오나요? 반도체에서 공정이 미세해진다, 즉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은 칩 내부의 트랜지스터 사이의 간격이 극단적으로 좁아진다는 뜻입니다. 전자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만큼 전기를 적게 소모하게 되죠. 거리가 짧아져서 전기를 덜 쓴다. 네, 전력 소비가 25%나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히 퇴근할 때까지 배터리 퍼센트가 좀 덜 달아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를 적게 쓴다는 건 그 전기 저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이 그만큼 극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열이요? 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스로틀링 기억하시죠? 기기가 뜨거워져서 억지로 성능을 낮추는 현상 말입니다. 2세대 2나노 공정은 열 발생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고사양 3D 게임을 몇 시간씩 돌리거나 NPU를 풀가동해서 4K 영상을 AI로 편집하더라도 기계가 뜨거워지지 않고 처음 켰을 때 그 빠릿빠릿한 최고 성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 단순히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전기가 열로 새어나가는 걸 막아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2027년에 출시될 차세대 기기의 두뇌가 벌써부터 이렇게 안정적인 구동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모바일 기기의 가장 고질적인 난제인 발열과 배터리 타임을 동시에 잡아낼 초격차 하드웨어 경쟁력이 이미 실물 단계에서 조기에 확보되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짚어본 팩트들이 마치 정교한 시계 톱니바퀴처럼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완벽하게 맞물리는 느낌입니다. 네, 퍼즐이 딱딱 맞춰지죠? 오늘의 집중 분석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해보죠. 단순히 싱글코어 점수가 낮아서 실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저클럭 환경에서도 경쟁사의 고클럭에 버금가는 멀티코어 성능을 뽑아낸 압도적인 전성비의 증명. 맞습니다. 남의 집 엔진을 드러내고 오롯이 통제권을 쥔 100% 자체 개발 엑스클립스 GPU의 안착. 세상에 나오지도 않은 안드로이드 17과의 선제적이고 유기적인 공동 최적화. 그 부분도 아주 중요했죠. 그리고 SME2 명령어와 NPU의 결합으로 완성될 독립적인 온디바이스 AI 연산 능력.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혁신을 담아내면서도 전력 소모를 25%나 아껴줄 2세대 2나노 공정의 진화까지. 이 모든 복잡한 기술 용어와 숫자들의 조합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결국 청취자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청취자들의 손안에요?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스마트폰은 한여름 뜨약볕에서 고사양 게임을 돌려도 손난로처럼 불쾌하게 뜨거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배터리 알림 강박에 시달리며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지겠죠.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편하겠네요. 무엇보다 인터넷 연결이 완전히 끊긴 비행기 안이나 깊은 터널 속에서도 12GB의 넉넉한 공간과 SME2 명령어로 무장한 인공지능이 당신의 복잡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수만 장의 사진을 찰나의 순간에 분류해내는 완벽한 개인화 비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초기 테스트 데이터는 그 놀라운 미래가 이미 실험실을 넘어 현실의 궤도에 안착했다는 사실을 덤점하게 증명하고 있죠. 스마트폰이라는 이 손바닥만한 기기 안에서 벌어지는 나노 다리의 혁신이 결국 인류의 일상을 얼마나 거대하게 바꿔놓고 있는지 새삼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전자기기와 화려한 스펙들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오늘 저희가 생략 없이 심층 분석한 이 팩트들이 청취자 여러분이 미래의 모바일 기술을 이해하는 탄탄하고 객관적인 지식의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화려한 외관이나 제조사의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기 전에 그 안에서 침묵하며 박동하는 엔진의 진짜 가치와 숨은 맥락을 읽어내는 안목.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겉핥기를 넘어 숫자 이면으로 깊이 파고드는 이유니까요.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